이번 시간에는 한번 최근에 이제 미중 간에 이제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여러분들이 미중 간의 앞으로의 전망, 누가 패권 국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다 미국 쪽으로만 이길 것이다. 미국의 긍정적인 얘기만 하셔서 한번 약간 다른 얘기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선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꼽는 게 지정학적인 요소를 이제 패권 국가가 되려면은 우선 땅이 뭐 총균세 같은 책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선 땅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 그걸 보면 이제 사실 뭐 적도 부근은 너무 더워서 살기가 힘들고 0도부터 30도까지 적도 쪽은 너무 살기가 힘들고 이 60도부터 위도 60도부터 90까지는 또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끼는 요 부분 그러니까 제일 사람 살기 좋은데 30도에서 60도 부근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나라가 곳에 결국은 그 부분의 큰 땅덩어리를 차지한 나라가 제일 패권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제일 그 주된 내용인데 그걸로 따지자면 사실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이쪽에 큰 땅덩어리 이 30도에서 60도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여기가 미국이죠. 여기 30도 중국이죠. 여기 유럽은 그 좋긴 한데 다 자잘하게 나눠져 있어서 큰 나라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된다면 마찬가지 미중처럼 이렇게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남반구에는 보면은 북반구에만 이렇게 그 30도에서 위도 60도 사이에 있는 나라가 큰 나라가 있고 남반구에는 이 남아메리카 쪽은 여기 좁아요. 이렇게 좁기 때문에 별로 큰 나라가 될 수 없고 그리고 호주가 땅이 크긴 한데 호주는 이게 대부분 한 80%가 사막이거든요. 80%인가? 이게 사막이라서 이 실제로 이제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게 이제 기후는 때는 좋은데 그래서 호주는 보면 이 해변가로만 좀 살죠. 이쪽으로만 이렇게만 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그 지정학적으로만 보면 미중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꼽는 게 이게 뭐 바다로 접하는 길이 미국은 굉장히 바다로 접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양으로 진출하기 쉽다. 중국도 있긴 있는데 좀 약간 적다. 미국보다는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미국이 주변 국가가 강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꼽는 게 이제 군사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 현재 군사력으로 보면은 미국이 중국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군사력만 보고 따지기에는 또 힘든 게 핵무기 때문에 현재는 다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 소, 중 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전면전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전면전을 하면은 어차피 누가 이기고 지는 개념이 없고 다 그냥 공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면 이제 대리전 이런 양상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미중이 만약에 전면전을 한다면 둘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국지전이나 대리전 양상으로 끌고 가려고 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대만 같은 데를 보자면 대만 문제를 가지고 국지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국지전으로 싸워가지고 우리가 좀 이익 좀 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미국은 워낙 방산업체가 크니까 방산산업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놓으면 대만 같은 데서 국진전으로 싸우면은 미국이 좋죠, 그렇죠? 중국은 이런 데 끌려 들어가면은 중국이 손해죠. 방산업체가 별로 안 크고 중국은 대부분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미국은 생산기지는 아닌데 방산업체는 또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문제나 이런 걸로 핵무기로 전면전은 할 수는 없고 국지전으로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국지전을 하게 되면 미국이 유리하다. 대만에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은 미국 쪽으로 오히려 그
추가 기울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쪽으로 이게 대만에 전쟁이 난다던가 국지전에서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붙는다면 중국은 자꾸 피하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걸. 아니면 멍청하면은 만약에 싸울 수도 있겠지만 뭐. 근데 이런 두 가지를 보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정책을 얼마나 잘 세워내야 돼. 그 나라가 그 나라의 관료들, 정치인이나 관료가 얼마나 정책을 잘 세우는가, 얼마나 지혜롭게 그 나라를 잘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걸 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같은 경우에 메이지 유신을 보면, 메이지 유신 때는 사실 일본의 처음에 흑선이 이렇게 오잖아요. 흑선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이제 일본에 쳐들어와가지고 니네 개항해라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흑선이 있다고 보죠. 미국이었던가 하여튼 왔을 때 처음에는 일본도 마찬가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흑선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게 되는 때가, 물론 진주만에서 엄청나게 깨졌지만 진주만 기습을 하고 나서 미국한테 엄청 깨졌죠. 핵폭탄도 맞고 핵도 맞고. 그렇지만 흑선에서부터 미국하고 붙어볼 정도로 그런 큰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데 한 100년도 안 걸렸나? 100년 남짓 걸렸어요. 100년.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급속도로 발전한 거예요. 메이지 유신. 우리나라는 메이지 유신에 얘네 일본이 발전을 한 덕분에 이제 한일 합방 돼가지고 많이 피를 봤기 때문에 이 메이지 유신의 그 인사들을 이토 히로부미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또 누구예요? 반본 료마 같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이 메이지 유신의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이 료마인데,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숭상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이런 또 히로부미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위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나쁜 놈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굉장한 위인이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때 이게 그 나라가 얼마나 그 나라의 엘리트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를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흑선에서 그냥 맞아가지고 엄청 터지던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순식간에 그 엘리트층이 그냥 잘 해가지고 100년 만에 그냥 제국주의를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나라는 물론 그 방향이 뭐 군국주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해서 굉장히 그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국력은 엄청나게 순식간에 키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암만 땅이 좋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본 같은 게 미중 같은 그런 큰 땅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순식간에 키울 수 있었다. 영국이 큰 것도 뭐 그 나라가 땅이 넓어서 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 정책을 어떻게 세우는가 이걸 잘 보면은 이 나라가 어느 나라가 이길 것인가 이런 걸 볼 수 있다. 이제 관료주의를 보면은 그러니까 정책은 중국은 공산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냐면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관료주의 체제예요. 거대한 관료주의 체제. 공산당 자체가 어떤 관료를 기르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관료주의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은 안 그러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정치인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이 행하는 그런 정책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싱크탱크 이런 관료들에서 관료들로부터 정책이 나옵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은 그거를 이제 좀 시류에 따라서 조금 바꾸긴 하지만, 트럼프도 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붕뜬 말만 하는 것 같고 애만 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정책을 보면 결국은 관료들이 어떤 내주는 정책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 혹은 싱크탱크들. 근데 이런 데서 내는 정책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세계화를 했었잖아요. 그 전에
90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화를 해가지고 미국이 많이 이득을 봤죠. 꿀을 많이 빨아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이 막 크니까 이제 탈세계화로 싹 바꿨잖아요. 그냥 입 씻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자기네들 좋을 때는 세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 불리하니까 이제 탈세계화 해가지고 이제는 다 따로따로 이제 우리나라에 지어라, 공장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공장 우리나라에 와서 지어라, 우리나라 거만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적절한 그 정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이 지금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적절한 정책을 한다고. 미국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래서 이제 최첨단 반도체를 이제 다 막는 거죠. 중국에 못 가게. 그래서 중국에 못 가게 막고 그걸 가지고 싸우겠다 이건데. 그러니까 중국은 또 어떻게 해요? 최첨단 반도체를 막으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그러면 똑같이 최첨단 반도체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 니네는 최첨단 반도체를, 우리는 좀 약간 거기서부터 뭐 3나노 안 하겠다, 뭐 15나노, 우리 지금 3나노미터 공정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삼성에서 최첨단 가장 집적도가 높은 그런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중국은 그냥 그 15나노를 그냥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밑에 있는 거 사실 OS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윈도우 같은 게 보면 예전에는 램이 그 90년대 컴퓨터는 램이 뭐 2메가 3메가 이래서 2메가바이트. 요새는 OS가 2메가바이트에 돌아가는 OS 없죠. 요새 윈도우 보면 보통 기본이 4기가. 그럼 2000배, 이게 1000메가가 1기가니까 2000배를 지금 더 쓰는 거예요. 지금 OS들이 2000배의 용량을 더 씁니다. 옛날 90년대에 비해서. 근데 하는 일이 2000배가 늘어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OS만 그냥 깔쌈하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충분히 꼭 최첨단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정책을 이런 걸 보면은 최첨단 중국이 하는 거 뭐 이제 금융 정책 아니면 이런 데 대책 내는 거, 뭐 이런 거 금융 정책에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중국도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나라 같이 그냥 허술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정책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허술한 나라가 별로 없고, 중국도 내는 거 보면은 진짜 똑똑하고, 그런 걸 보면은 중국하고 미중이 비등비등하다, 정책 면에서 보면. 근데 제가 볼 땐 중국이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 중국이 약간 더 낫다, 정책을 쓰는 걸 보면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약간 높고 미리국이 좀 좋죠. 그렇지만 정책이나 머리 쓰는 거 보면 제가 볼 땐 중국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정책을,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정책을 보면 비슷비슷한데, 근데 그러니까 매우 지혜롭지만 중국과 미국, 우리나라는 보면 막 정치인들 무시하고 막 멍청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나라들 정책 쓰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진짜 자기네한테 필요한 걸 딱 합니다. 진짜로 미국이나 중국.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엉성한데 별로 없고, 사실 북한보다도 못하죠. 우리나라의 정책은. 한국은 정책은 북한보다도 못해요. 북한은 그래도 자기네라 살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뭐 핵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 자기네 살 길을 찾아가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만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책에서 보면 중미 모두 지혜로운데, 근데 제가 패권국을, 그러니까 지리적인 것,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은 비슷비슷하다 제가 볼 땐.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이 왜 미국을 넘어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땐 중산층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결국은 중국이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산층. 왜냐면 중산층이 보면 로마 같은 나라를 보면은 이제 예전에도 봤죠, 그렇죠? 그런 큰 나라들은, 이런 뭐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는 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럴 수 있겠지만,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 미국 같은 나라들, 이런 큰 나라들은 절대 외부의 힘에 단독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워낙에 덩치가 큰데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쇠퇴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 제국도 결국은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쇠퇴해서 결국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가 강성한 나라였는데 왜 망했냐? 결국은 내부적으로 쇠퇴하고 그 쇠퇴했을 때 외부적으로 이제 이민족이 침입해서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내부적인 거죠. 내부적인 거. 근데 로마가 망한 제일 큰 원인은 중산층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중산층이 줄었다. 그 국가가 발전할 때는 국가가 발전할 때는 중산층이 굉장히 상부가 이제 상류층이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게 중산층이 있다고 봅시다. 중산층이 왜 중요하냐면 중산층이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자면 이제 상부에서는 이제 그 회사 같은 데를 생각해 봅시다. 회사 같은 데서 보면 관리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자. 회사도 관리자가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 이 관리자들이 일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실제 일하는 건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관리자가 없으면 이 일하는 사람들을 잘 부리질 못하니까 이게 나라가 잘 안 굴러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관리자만 많고 일하는 사람이 적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것도 회사가 망하는 거죠. 관리자만 많으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건데 관리자는 적어야지. 관리자는 너무 많으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그 나라에서 따지면 이 관리자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정치인이나 옛날로 따지면 귀족층이나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왕권이 강하면 이제 나라가 살기가 그렇게 괜찮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왕권이 강하면은 이 상류층이 왕권이 강하면 이 상류층이 좀 일반적으로 상류층이 너무 비대해지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왕은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사치하고 좀 많이 써도 이 사람은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중산층이 키워서 중산층이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 상류층이 비대해지면은 그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상류층이 너무 비대해지고 면 중산층이 너무 부가 너무 줄어들게 되죠. 부를 따지면 중산층의 부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는 왕이 이 상류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족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류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산층이 망하는 것을 어떤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강할 때는 아주 왕이 좀 포악한 왕이라고 해도 그 귀족층하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중산층을 핍박하지 않는 이상 살기가 좋아요. 왕권이. 근데 보통 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망하냐면 귀족층이 너무 비대해지는 경우가, 고려 시대도 그랬잖아요. 고려 시대도 보면 귀족층이 너무 비대해지고 귀족이 너무 커지고, 그리고 그 귀족이 땅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귀족이나 사원이 막 땅을 다 가져가니까 그 중산층이 뭐 농사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로마도 어땠냐면 초창기 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관리자들은.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제 제도를 자꾸 바꾸겠죠. 어떻게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꾸고 조금 이렇게 바꾸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로마에서도 귀족들이 다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귀족들이 로마에서도 대부분 토지를 갖게 됐고, 중산층이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뭐 농노처럼 뭐 이런 식으로 다 신세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권력 구조가 이제
권력 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건전하게 이렇게 관리자, 그러니까 귀족층이라든가 이런 요새 얘기하자면 그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류층이나 뭐 기업인들 뭐 이런 관리자와 중산층의 비율이 이 힘의 비율이 잘 맞고 이 정치에 의해서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점차로 이 상태로 계속 가니까 어때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꿔요? 상류층에 유리하게만 이렇게 상류층에 너무 유리하게 바꾸기 때문에 나라가 내부적으로 권력 구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상류층에 유리하게 권력 구조가 변화가 돼서 이 여기가 너무 일종의 착취적인 상태로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망한다.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고, 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 관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생산자가 무너져서 나라가 망하는, 관리자가 너무 많은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그런 요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로마에서 같은 이런 보면 미국이 보면 지금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보면 미국이 의료보험이 지금 만들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의료보험이 저 오바마가 하려고 했는데도 도로 안 돼요. 의료보험이. 법률 서비스도 비용이 무진장 높고. 그렇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 있는 사람들, 로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정치인들이 정말로 그 나라에 좋게끔 이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만들 만한 정치인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대통령이 이 의료보험을 뜯어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 나가서 막 전쟁해서는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미국 내부의 어떤 이런 법률 서비스 비용을 뭐 절감한다든가 법률 서비스 보면은 뭐 누구죠? 저 예전에 뭐 미식 축구 스타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엄청난 부자가 재판 한 번 하면 거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에서 엄청나게 돈을 뜯어간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법률 서비스 엄청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그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게 처벌합니다. 약하게 처벌하는 게 일종의 그 공생관계라고 저는 보는데 법률하고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법률적으로 막 따져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 법률 하는 사람들한테는 돈 주머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만들어야지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간에 이런 그 제대로 된 통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정치가 이런 의료보험을 바꾼다던가 법률 서비스를 비용을 낮춘다던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치가 지금 현재 미국의 권력 구조가 로비라든가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로비를 해서든 뭘 해서든 어쨌든 간에 국민이 원하는 형식으로 이거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상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은 왜 그 비트코인은 완전히 그 뭐예요? 비트코인은 거의 노름 아니에요? 노름이고 노름이고 뭐 거의 사기에 가까운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는 하게 멀쩡하게 냅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은 이게 생기면은 어때요? 서민들한테 좋겠죠. 이제 그 돈 찾고 뺏고 할 돈 이제 우리가 그 뭐 통장에서 돈 찾을 때 다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줄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리브라 코인 같은 걸 하면 페이스북에. 근데 실제로 노름이나 사기 같은 비트코인은 놔두고 이 리브라 코인은 미국 정부에서 뭐 너는 못한다 해가지고 막았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 있겠습니까? 금융권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금융 기득권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이 지금 이제 내적으로 이런 그 중산층이 자꾸 쇠락하고 그 쇠락하는 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다는 거. 이런 걸 못하는 걸 보면은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니는 내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꾸 있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런 문제들 이게 이제 중산층이 쇠락하고 권력적으로 이제 기득권이 너무 강화되는 그런 게 이제 생긴다는 미국이 지금 이제 그에 반해서 중국은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제 요새 생긴 거 아니에요. 중국은 이제 인구도 많고 중산층으로 현재 중국이 암만 뭐 GDP가 많아도 현재 근데 그 개개인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을 보면 굉장히 적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중산층을 상당할 사람들이 많고 중국은 그리고 중국은 국가 권력이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뭐 권위주의라고 욕을 하는데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중국을 뭐라 그래요? 시진핑이 독재나 뭐 권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권위주의다. 근데 이 시진핑이 아니라 실은 공산당에서 힘이 오는 거기 때문에 공산당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중국은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걸 리브라 코인을 안 만들었지만 중국은 뭐 디지털 위안화라고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미국에서는 왜 못 만드냐면 금융권 기득권을 못 만들지만 중국은 금융권이 다 공격이 있기 때문에 좀 손해 보더라도 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 거예요. 만들려고 해서 만들고 그리고 재벌들이라고 해도 공산당이 완전히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득권층을 이 공산당이 너무 부패하지 않는다면 이 층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앞으로 중국이 더 많이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하겠죠. 중산층이 왜냐하면 생산하는 층이기 때문에 진짜 생산하는 층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제력에서 중국이 전쟁을 뭐 대만 같은 데 가서 전쟁하고 그러지만 않는다면 경제력에서 그냥 현재대로만 그냥 가도 뭔가 뭐 큰 일을 할 필요 없이 현재대로만 그냥 쭉 가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한 20년 내에 최암만 길어봤자 20년 10년에서 20년 20년 정도에 제가 볼 때는 한 1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15년 정도면은 경제력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많이 밀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패권 국가가 바뀌지 않을까. 그 패권 국가가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같은 이제 미국이 그런 힘을 못 쓸 거겠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군사력으로 이제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거의 지나갔다고 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현재대로 그냥 진행이 된다면 중국이 왜냐면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중국이 정책을 내는 걸 보면 굉장히 똑똑한 정책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공기업의 역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이제 보면 인공지능 같은 것도 요새 뭐 이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인공지능 자꾸 얘기하면 자꾸 인공지능한테 일자리 뺏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뺏긴다. 이것도 거의 세뇌예요, 세뇌. 인공지능이 우리가 한 번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농기구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농기구 만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전에 내가 직접 괭이로 이제 이걸 밭을 밭고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농기구가 났으니까 나는 이제 일자리가 없겠구나 이런 걱정한 적 있었어요? 그런 걱정 안 했다고. 근데 자꾸 인공지능은 일자리가 뺏긴다. 인공지능에게 자꾸 이걸 탓을 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 외국인들한테 일자리 뺏긴다 이런 비슷한 거예요. 결국에는 원인은 정치적으로 이제
중산층이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중산층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중산층이 힘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자기의 받아야 할 걸 못 챙기는 건데 그걸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세뇌시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하게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인공지능이 뭐 일자리 뺏긴다 이런 거. 그리고 농기구 개발했을 때는 왜 그런 걱정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생기면 사람들이 당연히 더 적은 일손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걸 거기에서 부가 생산되는 거를 여럿이 더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더 여럿이 더 나눠야 되는데, 근데 왜 공기업에 중국이 또 유리한 점이 하나 뭐가 있냐 하면 공기업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도 사기업들이 지금 다 개발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사기업이 개발하면 이 사기업 하나에서 이제 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로도 그대로라면 여기서 또 돈을 엄청 끌어가겠죠. 구글보다 더 하겠죠. 돈을 엄청 끌어갈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위쪽만 상류층만 비대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 굉장히 많다고요. 공기업이 많고 인공지능 같은 것도 만약에 공기업에서 이제 하게 된다면 이게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진짜로 도구로 쓰고 그거 인공지능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제 그 이득을 사람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겠죠. 그렇죠? 공기업이 한다면.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중국이 더 만약에 인공지능에 이런 게 에서 공기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기업이 하게 되면 그 국가의 힘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사기업이 하는 거. 사기업이 하게 되면은 물론 그것도 국가의 힘이 커지긴 하겠지만 공기업이 하는 것보다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산층의 중국은 이런 새로운 시대의 산업에서도 중산층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공기업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은행 다 공기업이고 은행이 많이 공기업이죠. 그렇죠? 그리고 석유회사 뭐 이런 거 다 공기업이고,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회사도 앞으로 공기업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이 왜냐면 정치력이 중국은 정치가 힘이 세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힘이 세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게 나중에 독재로 가면 굉장히 나쁜 요소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그 귀족층을 제어하는 기득권을 제어하는 이런 힘으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인공지능 같은 것도 우리 공기업이 하겠다 그러면은 중국이 또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머리도 똑똑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하는데 짱깨라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중국도 가보고 뭐 유럽도 가보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총명합니다. 그리고 그 IQ 검사 해봐도 뭐 싱가폴, 홍콩 이런 데가 제일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싱가폴, 홍콩 여기가 세계, 유럽, 이스라엘 이런 데가 아니에요. 제일 세계에서 IQ 높은 검사하면 높은 데가 싱가폴, 홍콩 이런 데요. 중국이 있지. 중국 민족이지. 같은 민족이. 굉장히 똑똑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앞으로, 그리고 중국이 제가 볼 때는 20년 내로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미국에 대만 너무 또 이게 줄대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원나라 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만 마치겠습니다.